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론법 홍종선입니다. 영화계가 추문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추문 이전에 그 현장에서 인격 유린과 성폭력이 행해졌던 게 사건의 본질이고 문제이며 우리가 다 함께 개선해야 할 숙제겠죠. 부디 이번 미투로 용기 내지 못한 피해자들의 마음까지 치유되기를, 권력을 방패 삼은 잔인한 가해들이 뿌리까지 뽑히기를 바랍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영화 속 이런 법의 핵심, 영화엔 법이 쓰다 시작해 볼 텐데요. 이조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드려야죠. 예. 우리 영화엔 법이 쓰다. 언제나 영화는 변호사께서 정해주시잖아요. 예. 이번 주 영화는 뭡니까? 네, 이번에 같이 할 영화는 사라진 밤입니다. 나는 오늘 아내를 죽였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체가 없어지다니? 박진환 씨, 이거 뭐야? 유족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당신? 여자 발자국인데? 누가 있는 것 같아. 자긴 날 떠날 수 없다는 거 알지? 소리가 살아있어. 이 소리가 이렇게 쉽게 끝낼 리가 없어. 죽은 걸로 위장한 겁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이봐, 박진환 씨. 지금 다 그 여자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야. 자기 당할 때 기억보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들은 윤설이라는 여자를 몰라! 사실 저 궁금해 미치겠어요. 이조로 변호사, 이 사라진 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약간 시나리오는 재밌게 봤는데 약간 지루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랑이라든지 추억을 다루는 영화는 감정의 흐름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고 범죄 영화는 이제 박진감, 몰입감이 있어야 되니까 좀 빠르게 가는데 이 사랑과 추억이 있고 또 거기에 범죄, 살인 그게 합해져 있으니까 약간 섞여 있는데 좀 박진감이 있어야 될 때 좀 느려지는 것 같고 해서 약간 지루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쩜 또 이렇게 저랑 정반대일 수 있죠. 저는 불안당 이후에 오랜만에 정말 영화적 재미, 쫄깃한 재미에 정말 흠뻑 빠졌어요. 그리고 사실 그 제 주변에 그 지인이, 그분은 저랑 영화를 따로 보셨는데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재밌다고, 한 번도 이 몰입감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30분 넘게 이 영화를 막 본 그 막 호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 한 편이 주는 그래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었고, 제가 또 이 기자라는 게 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 관객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댓글도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평론가 기자는 별을 2개 반밖에 안 줬어요. 근데 관객, 본 사람은 4개를 넘게 줬어요. 그리고 그냥 네티즌들, 아직 영화를 본 사람도 있겠고 뭐 아니면 안 본 사람도 있겠고 이런 분들은 한 4개 정도. 저는 생각이 든 게 나는 늘 관객의 마음으로 영화를 봐야지 생각했는데 역시 내가 관객의 마음으로 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사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 영화는 이 스릴러 액션 장르 문법 그대로를 정석대로 그냥 따라가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지루할 수 있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만 하면 사실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멋을 많이 낸 사람보다 딱 수트발 정장을 멋있게 입었는데 그게 정말 멋있을 때 그 멋진 폭발. 약간 이게 위험한 길인 것 같지만 이렇게 정통 문법, 그 장르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영화가 재밌을 때 정말 재밌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스릴러다 그러면 왜 소리를 이용해서 공포나 뭐 이 긴장감을 유도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또 그냥 뻔한 뭐 스릴러뿐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쓰잖아요. 한 영화의 끝장면을 다음 영화의 첫 장면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라진 밤에서 이 김강우가 시체를 파놓은 구덩이에 이게 비가 와서 물이 차는데 그 물구덩이에 푹 빠지는데
그게 어떤 꿈속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어떤 바다에 뭐 강에 빠지는 것 같은 장면으로 이어진다든가 사실 이게 뻔한 거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챙겨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약간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시나리오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빨리 갔으면 하는데 약간 느려지는 부분 때문에 약간 지루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재밌었습니다. 예. 뭐 영화에 대한 평가가 달라도 우린 영화엔 법이시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죠. 예, 예. 영화 속에서 김강우가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몰리잖아요. 이건 뭐 감독이 딱 처음부터 이 표현을 격하게 하지 않고 까놓고 시작하니까 저도 스포일러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영화상 제일 극악한 방법 혹은 완전 범죄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살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인 뭐 말을 많이 하는데 이철호 변호사 워낙 법적 이 기본 개념부터 여쭤봐도 늘 대답을 명쾌하게 잘해주는 명쾌한 조로니까 살인은 무엇입니까? 살인은 이제 그 사람을 그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조문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사람하고 살해한다라는 말이 좀 모호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특히 살인죄 같은 경우는 그 구약 성서에 나오잖아요. 뭐냐면 아담과 이브의 자녀인 그 카인과 아벨, 카인이 먼저 동생을 죽이잖아요. 살인죄 같은 경우는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범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가 그 김강우 씨가 김예 씨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뺐는데 그게 이제 살인죄가 해당되는 거고 또 중간에 김강우 씨와 김예 씨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로 치여서 사망케 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이 되는 거고 고의가 없었으면은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어서 사람을 사망케 하면 살인죄, 과실로서 사망케 하면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예. 근데 사람을 사실 절대 죽이면 안 되지만 죽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사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김강우가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뭐 죽었다 안 죽었다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죽이려고 하는 거기도 분명히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사연이. 그렇더라도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게 살인이다 그러면 다 동일하게 똑같은 살인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죄를 보통 살인죄라고 그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를 존속 살해죄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유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를 영아 살해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촉탁 승낙받아서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을 교사 방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존속 살해죄 같은 경우는 보통 살인죄보다 가중해서 처벌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좀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사람을 사망케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상에 따라서 처벌되는 게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야 합리적이죠. 근데 지금 사람을 사망케 이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이란 말 참 쉽게 하지만 예. 또 기본 개념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사람인가요? 제가 아이를 낳아본 엄마로서 이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이죠. 제가 그러면 태아부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죠. 저 그 태동을 저는 다 매일매일 24시간 같이 느끼는데요. 그러면 태아 때 같은 경우는 사망케 하면은 낙태죄로 처벌됩니다. 태아 이후에 사람이 됐을 때 사망케 하면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태아하고 사람하고 그 사이에 언제부터 사람이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판례 입장은 분만을 개시한 때 진통이 오잖아요. 네. 진통이 올 때 그래서 분만이 주기적인 진통이 와서 분만이 개시된 때로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하는 경우는 그 자궁을 절개하잖아요. 수술하려면 그 자궁을 절개할 때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뭐 그래요. 그렇게 사람을 법적으로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구분을 네. 한다면 뱃속에 있을 때는 낙태죄, 배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와야 살인죄라면 낙태죄랑 살인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범죄는 없겠네요. 어떤 생각은 그럴 수도 있지만 낙태죄의 그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게 낙태죄 같은 경우는 자연 분만기 이전에 모체, 엄마 뱃속에서 배출시키거나 네. 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망케 하는 경우가 낙태죄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 분만기 전에 배출시켜서
그건 낙태죄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이면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판례가 있는 게 네. 산부인과 의사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그 자연 분만기 이전에 배출시켜서 그 염화칼슘을 주입해가지고 그 아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는 낙태죄하고 살인죄가 같이 적용돼서 낙태죄, 살인죄 두 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아, 낙태를 시키면 보통 사망하여 세상에 나오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끈질긴 생명으로 살아나왔는데 결국 그 염화칼슘으로 또 한 번 이건 정말 그러니까 생존 능력이 있냐 없냐, 곧 자살하려는 사람이어도 먼저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이 태어난 아이가 계속 생존할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 있으니까. 낙태를 해서 만약에 살아갈 생존 능력이 좀 적다 하더라도 예. 살아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살인죄가 됩니다. 그래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법에 빈정상하려고 그랬는데 또 지금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드네요. 역시 법은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사람의 시작은 거기야. 그럼 끝. 언제부터가 그럼 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었을 때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죽었다라는 것을 물어보면 사람이 언제 죽었냐 그러면 숨을 안 쉴 때, 뭐 심장 박동이 없을 때, 둘 다 뭐 숨도 안 쉬고 심장 박동도 없을 때, 그렇잖아요. 모든 뇌 기능이 정지했을 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뇌사설을 보통 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맥박이라든지 호흡 같은 경우는 인공 장치를 통해서 그 되살릴 수 있잖아요. 또 호흡이 정지된 것 같은 경우 인공호흡이라든지 뭐 다른 구조 수단을 통해서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는데 뇌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는 되살리는 경우가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에도 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를 보면은 뇌사를 했을 때 사람이 사망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법적으로 보면 뇌사했을 때, 사람이 사망한 이제 시체가 됐을 때, 요때 이제 그럼 사람이 아닌 걸로 본다 이거잖아요. 예, 예. 그럼 제가 얄궂은 질문 드릴게요. 이미 시체가 돼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또 죽이면 사람이 아니니까 살인죄가 안 되겠네요. 그죠. 말이 약간 모순되는 부분인데 죽인 사람을 또 죽인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 이미 죽었으니까. 예,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살인을 해야지만이 살인죄가 되는 거고 사망했을 때 같은 경우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고 사체 유기, 사체 손괴 그런 게 성립됩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 역적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도 무덤에서 파가지고 다시 죽이는 부관 참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살인죄가 아니라 그 분묘를 이제 다시 발굴했어요. 네. 분묘 발굴죄. 그리고 거기를 잘못해가지고 뭐 손괴를 시켰다 하면 사체 손괴죄 이렇게 같이 처벌됩니다. 특히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이전에 태아 있을 때는 낙태죄 그리고 분만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면 상해죄, 살인을 하면은 살인죄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 뭐 여기에 모욕을 줬다, 오욕죄, 사체 오욕죄가 되고 뭐 손괴를 시켰다면 사체 손괴죄, 뭐 가지고 왔다 사체 영득죄 이렇게 성립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이 사망하고 난 이후부터까지 쭉 일련의 딱 범죄 형태가 다 규정돼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아,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빠져나갈 구멍은 없군요. 자, 그럼 또 제가 질문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영화에서 보면 2007년 7월 2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누군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소중한 애인을 잃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저 산을 넘어서 안매장, 생매장 하기도 그런데 해요. 이놈이 시체를 메고 다시 저 산을 넘어갔을까? 그냥 걷기에도 먼 거리인데 시체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건 또 뭔 소리야? 팀장님, 여기 발자국 있는데요. 어? 발자국? 예, 근데 이게 조금 많이 이상해요, 이게. 여자 발자국인데? 230.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 생매장 하는 거 이것도 분명히 범죄죠. 그죠. 사람이 살아있는데 생매장 시켜갖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이건 당연히 살인죄입니다. 근데 사망했는데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서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매장 시킨다면 사체 유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라진 밤과 관련돼서 나왔던 거 두 남녀가 그 형사의 여자친구를 길에서 치여서 사망케 했다. 고의가 없었으면 과실치사죄,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는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사망한 상태에서 안매장시키면 과실치사죄 또는 살인죄가 되고 안매장시켰으니까 사체유기죄가 됩니다. 그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약간 악질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죄가 하나만 성립돼야 되겠다 하면은 사람이 거의 죽기 전까지 절벽까지 끌고 가서 밀어뜨려서 절벽에 떨어져 사람을 사망케 하면은 살인죄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되는데 사람을 살인해가지고 끌고 가서 절벽에서 밀어서 사체를 숨겼다 그러면 살인죄하고 사체유기죄 죄가 두 가지가 성립됩니다. 뭐 어떻게든 처벌이 될 거라고 하니까 예. 맞아요. 그게 법이 실현하는 정의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영화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감독 칭찬은 영화를 재밌게 봤다고 말하면서 감독님 칭찬은 많이 하셨는데 배우는 어땠습니까? 네, 이창희 감독 칭찬을 저희 프로그램 초반에 많이 했죠. 배우에게 정말 잘 물어주셨어요.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김강우가 그 중앙대 연기신으로 불렸다고 해요. 아니, 사실 흔히 이제 중앙대 나와서 연기 잘하는 사람 하면 남자 중에서는 특히 최근 이제 젊은 배우 중에서는 다들 하정우를 꼽죠. 근데 바로 그 하정우 배우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아니라 강우 형이 연기의 신이었다. 아, 뭐 돈의 맛에서도 연기 괜찮았지만 저는 이번에 보면서 아, 그래, 이 사람이 정말 연기의 신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마 그래서 이창희 감독도 김강우를 믿고 처음부터 이렇게 살인 피의자로 몰리는 설정을 숨기지 않고 딱 이제 열어놓고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보면 한편으로는 내가 피의자로 몰리는 불안감, 근데 한편으로는 이 그 아무리 재벌집 사위긴 하지만 이 사회에서 갑질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 막 당당한 모습, 재수없는 갑질을 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 또 그 와중에 지금 이 남자가 진정한 사랑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여자를 끝까지 지키려는 그 모습. 그거를 한 공간 내에서 하룻밤 사이에 굉장히 막 다양한 모습을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분출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시시각각 달라지는 표정과 대사 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게다가 이 영화라는 건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상대 배우라든가. 근데 그냥 계속 국가수 아니야. 그냥 그 시체 보관실이야. 그리고 별로 옆에 사람도 없어. 거의 원맨쇼에 가까운 연기인데 저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점은 감정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뭐 불안했다, 흥분했다, 뭐 걱정했다, 뭐 이런 정말 인상 깊게 본 것 같은데 저는 또 주의 깊게 본 게 많은 장면 안 나왔어요. 근데 김희애 씨가 약간 카리스마 있게 나오고 김상경 씨가 약간 허술해 보이게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히 보셨어요. 뭐 김희애 씨의 카리스마야 뭐 두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김희애 씨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김강우, 그다음 김상경 씨가 잘했다 싶은데 사실 이제 김상경 씨가 실제로 만나보면 사람이 그 좀 착해서 그 허술한 그 혹은 좀 이렇게 좀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 빛났던 게 살인의 추억이었다 싶었고 그리고 다시 이번에 또 빛났다 싶은데 사실 얼마 전에 영화인 버비스타에서 소개해드렸던 1급 기밀에서는 이게 좀 뭔가 딱 냉철한 내부 고발자여야 되는데 중간중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너무 겁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 허술한 모습이 되게 너무 잘 맞는 옷으로 딱 그 캐릭터를 살렸고 내가 그랬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아니죠. 제 말은 그 박진환 씨한테 원한이 있어서 아내분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뜻이죠. 없습니다. 다른 시체들은요? 그냥 시체들이 필요해서 훔쳐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 범인이 다른 시체들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체백을 연 흔적이 없어요. 다른 시체를 열어봤다면 그렇게 말끔하게 정리할 리가 없겠죠. 시체 자체에 손댄 흔적은 물론 없고요. 정확히 윤설희 씨 시신을 노린 범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영화의 중요한 키를 김상경 씨가 쥐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반전의 키인데 그 반전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데에도 이 김상경의 허술함이 한몫했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뭐 감히 김상경의 뭐 인생 연기 이걸 떠나서 인생 연기로 보면 김강우고 김상경 씨는 역대 저는 다른 영화 어떤 영화의 반전으로 봐도 굉장한 반전 연기를 제대로 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계속 칭찬만 하시는데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없어요?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 혜진 역의 한지연 배우. 사실 이 신인에 가까운 어린 배우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해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영화를 일단 망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쉽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 감독이 한지한 배우를 이 큰 캐릭터에 캐스팅한 거는 신인 배우로 캐스팅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이 또한 이 영화의 어떤 반전을 숨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만약에 이 역할에 무슨 한효주 이런 사람 캐스팅했어 봐요. 우리는 긴장감이 없어 이 영화에. 너무 다 막 미리 눈치챈단 말이죠. 근데 다만 한지한 배우가 어떻게 보면 너무 세. 김희애, 김상경, 김강우 틈에서 이만큼 한 것도 잘했지만 제가 저희 그 PD님이 아는 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당차고 연기 잘한대요. 그 당참대로 그냥 딱 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다음 영화 기대할게요. 네, 뭐 이렇게 배우 얘기도 좋지만 저는 정말 이조라 변호사 보내드리기 전에 꼭 질문하고 싶어요. 이 영화가 말하는 주제의식은 뭐냐? 아니, 주제의식을 상당히 잘 파악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리메이크한 영화잖아요. 스페인 더 바디 아마 2014년에 개봉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원작 내용을 보면 죽음이 늘 마지막은 아니다. 특히 이 영화 제목 같은 경우는 사라진 밤인데 특히 이제 2007년 뭐 며칠이잖아요. 사고가 난 날이. 7월 20일 그날이 가해자인 김강우 씨와 김희애 씨 기억에는 희미해지고 사라졌을지 모르지만은 피해자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사라지지 않았던 거고 더더욱 그 사실 자체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사실 자체, 원래 있었던 사건 자체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말로만 사라졌다는 게 약간 반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저 생각지 못했는데요. 저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처럼 이 김희애 씨가 연기한 윤설이는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이게 이 영화의 출발점이다. 모든 긴장과 공포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사라지는 것은 없다. 맞아요. 지금 뭐 요즘 뭐 미투도 그럴 거고 그쵸?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을 뭐 잊었다 해도 있었던 사건이 없어지진 않죠. 역시 또 오늘도 멋진 말 들으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피렌체 영화제가 한창입니다. 남한산성, 공조, 소공녀를 비롯해 다수의 한국 영화가 유럽의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박찬욱에 이어 올해는 하정우 특별전이 마련돼서 지난 겨울을 뜨겁게 달군 신과 함께뿐만이 아니라 추격자, 더 테러 라이브, 아가씨도 상영 중입니다. 유럽의 남쪽에서 벌어지는 이 굉장한 풍경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처럼 느껴지는 오늘, 지난 10년간 한국 영화가 이뤄낸 쾌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든 역사죠. 이 역사를 만든 시청자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안 되고요. 박스오피스 보시면서 이번 주말에 뭐 볼까 정해보시죠.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오류 뜬다는 소리거든요. 아, 내가 방금 전에 쓰고 왔다니까. 소리하고 그래 지금. 혜원아, 난 합격했어. 돌아왔다. 집으로. 도둑이야! 도둑! 긴 겨울을 뚫고 봄의 작은 정령들이 올라오는 그때까지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믿어. 그래, 해보자 송혜원. 당신에게도 있나요? 리틀 포레스트. 나는 오늘 아내를 죽였다. 내가 죽인 아내의 시체가 사라졌다. 지금 다 그 여자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야. 박진환 씨. 시체 어딨어? 당신들은 윤설이란 여자를 몰라. 2018년 첫 번째 추적 스릴러 소리가 잘했어. 사라진 밤.
누구니? 기억은 안 나지만 궁금해서요. 나도 그쪽이 좋아서 결혼한 거 맞죠? 우린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나 혼자 당신한테 반했어.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혹시 연애하세요? 뭐지 이 수상한 분위기. 너 여자 생겼지?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 기다려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